다시 시작할게요. 예. 자, 이번에 볼 게 장자인데 뭐 장자는 재물설도 있고 그 뒤에 전성설, 뭐 청준설 뭐 등등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다 할 필요 없고 재물설만 좀 보고 이제 설명 넘어갈게요. 자, 재물설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그 예가 호접지몽이라는 게 있죠. 예전에 뭐 영화도 또 소재도 했던 그 건데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꿨더니 뭐냐면 나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갑자기 깼더니 뭐야 사람이 된 거야. 그럼 나비가 내 모습인가? 이는 사람이 나의 모습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나비도 나의 모습이고 사람도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래서 인간들의 어떤 언어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나비나 사람이나 이런 차별적인 어떤 지식을 버리고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우리가 나비가 사람보다 좀 아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버리자. 다 인간의 언어로 위해서 규정된 거고, 자 자연의 입장을 볼 때는 어떤 만물의 일치나 이런 그 움직이는 그 것의 입장을 볼 때는 다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만물이 다 평등하고 하나다. 이게 만물체설이 재물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장자의 논리죠. 예. 요건 밑에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의를 보면 도가는 문명의 폐단과 전제 권력을 비판하고 자아를 중시한 개인주의 철학이며 자연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노자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소곡감이 예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물론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양오행사상이 있는데 원래 음양서하고 오행서는 다른 거죠. 음양서는 이 세상을 이제 음과 양으로 보고 움직이는 거고, 오행은 이제 화목수금인가 이렇게 해서 5개 행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한나라 때 넘어가면서 전국이 한나라 때 넘어가면서 음양설과 오행설이 하나로 합쳐졌어. 예. 그래서 음양오행설이 되고요. 그리고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해서 뭐 왕의 운명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운명이라든지 제왕의 운명이라든지 사람의 또 운명도 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주역 있잖아요, 주역. 주역도 이 음양오행에 있다 입각해서 이제 점을 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왕조교체의 원리까지도 이제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제왕의 운명이나 왕조교체 원리나 인간의 기둥화복까지 다 뭐냐면 음양오행에 맞춰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취원이라는 사람이죠. 취원. 그다음에 양자가 있는데 양자는 극단적 이기주의야. 이건 이제 윤리교육에서 나오죠. 양자. 그래서 양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털 하나로 머리카락으로 뽑아서 천하의 이익이 되더라도 난 그 짓을 못하겠다. 왜 내가 내 머리카락을 천하의 이익을 위해서 뽑냐?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극단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주의라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왜냐면 다른 육아라든지 법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맨날 개인보다는 집단을 강조하고 뭔가 법을 강조하고 사회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게선 이제 잘못된 거다. 개인이 사회에서 벗어서 어떤 기존의 공동체를 벗어서 개인의 어떤 그 권리와 어떤 자아를 더 강조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양자가 이런 이기적인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육아의 이인이나 예약 그리고 묵과의 겸해 같은 인간의 본능을 무시한 비인간적 주장을 파악하고 인간 본래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충실해야지 비로소 외부로부터 유혹을 빠지지 않는다 보았기 때문이다. 그 양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보다는 약간 인간의 어떤 본래한 순수 그리고 개인의 어떤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명가가 있는데요. 명가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어의 문법 구조 사항이 논리적 진행이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인제 학문 간의 학문적 대입을 할 때 좌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사람끼리는 자기 스승을 동일한 스승을 모시고 있는 좌파 사람들끼리는 자기 학파 사람이기 때문에 스승의 말이 절대적 진리니까 그걸 이제 뭐냐면 통용이 되는데, 문제는 다른 학파 간에 이제 학문적 대입을 내세울 때는 자기 스승의 권위가 통하지 않죠.
예, 그쪽은 뭐 그런 거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논리학 같은 거 필요했던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명가가 등장했는데 명가는 앞에서 얘기는 문과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자, 명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헬시가 있고 공소룡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헬시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세상에 지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뭘 그 주장 영물 14당을 주장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고 인간의 중간성에 의한 진리가 결정된다 보고 있죠. 그래서 큰 주류의 개념을 파악하면 모든 형상이 같으나 작은 종류의 개념을 볼 때는 각각 다르다. 아, 그러므로 만물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똑같을 수 있으나 동시에 개물 볼 때는 개물로 그러니까 개물이 되는 거예요. 개물 개개인 물질을 볼 때는 각각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원숭이하고 사람을 보죠. 네. 호모 사피엔스. 일단 종의 입장을 볼 때는 원숭이하고 사람은 다른 거죠. 예. 예. 근데 그 생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모기나 뭐 강의 입장 볼 때는 그 모기나 강 정도의 이제 분류에서는 원숭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종의 입장 볼 때는 뭐냐면 다르지만 이렇게 높은 분류의 인제 어떤 동물의 그 묶는 단위를 볼 때는 똑같은 거야. 예. 이 사람이나 얘나. 그래서 대 그래서 소동이 같을 수 다르 적 뭐냐 좋은 부분에서는 다르지만 큰 부분에서는 결국엔 다르다. 결국엔 똑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것이 이제 뭐냐면 그 영물심사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누구든 간에 나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세상을 볼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세상의 입장을 볼 때는 조그마한 입장을 볼 때는 다를 수 있지만 큰 범주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것이 이 영물심사라는 논리고요. 공선형은 더 유명한 논리를 했죠. 백마비마설이라는 것을 했어. 백마비마설이 뭐냐면 백마는 말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백마라는 것은 뭐예요? 말 중에 신말을 의미하고 말이라는 것은 백마보다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말의 백마는 큰 개념이고 비마는 백마는 마는 그 큰 개념이고 백마는 작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백마가 말이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마는 마의 일종이다 해야지 말야지. 예. 왜냐면 백마가 작은 개념이고 마가 큰 개념이니까 예. 그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 백마 비마설은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을 분명하게 논의해서 어 나뉘어서 이렇게 인제 논리학을 발전시킨 거죠. 왜냐면 중국에서는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의 개념 자체가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는 영물십사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백마비마설 이렇게 개념이 있다. 영물십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크게 볼 때는 똑같지만 다르게 볼 때는 다 소동이 다른 거다. 그리고 백마비는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을 동일하게 놓지 않고 큰 개념 안에 작은 개념을 놔둬야 된다. 백마비마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명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개변학과라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명가 그냥 이렇게 외워 두시는 게 낫겠죠. 병가를 보죠. 병가. 병가가 인제 등장했던 게 뭐냐면 춘추 시대 때는 문무견지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계층이 있었죠. 그 사계층 유계를 배울 때 여기에 문도 있고 무도 있잖아요. 싸우면서 군사 전략가면서도 장군이고 그랬는데 전국시대 들어서면서 좀 달라졌죠. 전국시대에 들어서면서 순수하게 싸우는 무장 계급 무장과 그다음에 전쟁 인원과 작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무장을 싸우는 이제 순수 무장들은 뭐 힘도 세고 칼도 잘 휘둘리고 여러 가지 무기를 이제 뭐냐면 병장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인데 전쟁 이론과 작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힘이 없고 심지어 장애인도 되죠. 왜냐면 이제 손 그 누구야 그 손무도 그 당시 이제 장애였다고 하죠. 예. 자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것만 파는 거야. 전쟁 이론과 작전 계획 이런 것들만 파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날은 밀떡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밀떡.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손모가 손자로 돼 있는데 요건 좀 다르죠. 예. 손모하고 손자는 이렇게 이제 손자하고 손모가 맞아요. 말 잘못했어요. 손모와 손자가 이제 똑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손자보법이 좀 유명하고 그다음에 그의 손자였던 내가 손빈은 이제 까먹었어. 손빈. 그러니까 손빈 자체가 이제 예전에 이제 다리가 나간 거야. 손모가 아니다. 예, 잠깐 착각했는데 손빈도 그의 손자였던 손빈도 그 뭐냐면 어, 이 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모함을 받아서 다리 양쪽을 뭐냐면 잘렸죠. 그래 갖고 인제 했는데 하여튼 손빈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손자가 손빈인 줄 알았어요. 예, 손자가 손빈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인제 그 나중에 손빈의 책이 따로 발견이 됐어. 그래 갖고 손자하고 손빈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인제 밝혀졌죠. 그 외에도 이제 또 누가 있냐면 오자라는 사람이 있어. 오자. 오기죠 원래 이름은. 오기. 이 사람이 유명한 오자라는 책을 썼죠. 오기는 또 초나라 때 가서 이제 변법을 일컬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뭐 양조의 삼원법이라든지 묵가의 비성문 이런 것도 번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인제 전반적인 군사 문제를 세밀하게 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간 처세에서 이용하는 데 저술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손자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군사 문제를 논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걸 응용해서 인간 처세술도 또 응용해 갖고 인제 다루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종행가가 있어요, 종행가. 종행가는 이제 전국시대 때 활동했던 외교관들을 종행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명칭이 나왔던 게 뭐냐면 소진의 합종책과 그다음에 장의의 영행론 관련된 내용이죠. 합종책이 뭐고 영행론이 뭐냐 하면 자 일단 합종책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진나라가 되게 강했죠. 그리고 전국 육군 유궁이 있었죠. 진나라 제외하고는 한, 위, 초, 그다음에 제, 초 이런 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이 조죠. 예. 그리고 초고. 그래서 이 육국이 진나라 대항할 때 어떻게 대항하냐? 서로 뭐냐면 연합을 해서 진나라 대항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합종책이야. 예. 그래서 이게 소진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장인은 이제 소진의 친구였는데 그 당시 이제 소진한테 좀 명박을 받고 나서 군기탱청해 갖고 인제 소진과 다른 정책을 폈어요. 진나라와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한, 위, 조 그다음 제 그다음에 연 뭐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은 진나라와 대항하는 게 아니라 뭐야? 진나라와 개별적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윈윈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연행이라는 것은 연달아 행 쪽으로 이렇게 맺는 걸 얘기해요.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대립을 했죠.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합정보다는 연행을 선택했죠, 각국이. 그게 좀 약간 그런 건데 그래요. 자 그래서 보통 합종의 종자와 연행의 행자를 떼어 갖고 종행가로 불려요, 이거를. 그다음에 원고 근거 정책이죠. 원고 근거는 이제 범전한 사람이 주장했던 건데 진나라가 인제 육국을 토벌할 때 순서를 인제 먹으면서 토벌해야 되잖아. 어디를 먼저 치고 그다음에 치고. 그때 이제 범주가 얘기하기로는 먼저 가까운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라들과 좀 뭐냐면 수교를 하고 나서 가까이 지내고 가까운 나라는 쳐라. 그래서 진나라 입장에서 가까운 나라가 뭐야? 한이조죠. 한이조를 치고 나서 좀 먼 나라 뭐야? 먼 나라 제나라, 연나라, 뭐 초나라 이런 나라들과 뭐냐면 서로 교류를 하자. 화평 관계 유지해라. 그러고 나서 한이주를 먹고 나서 그다음에 연제초를 각계 격파하자. 뭐 이렇게 되죠. 먼 데는 각각 서로 친하게 지내고 교류를 지내서 가까운 것을 공격하고 이 원교 군공주책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제자백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봤어요. 자, 제자백과 영향을 보면 유가는 이제 한나라 때 국교에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제도와 학문에 영향을 줬고요. 법가는 이제 군국주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전제군주로부터 한영을 받고 진나라 통일에 크게 기여했고 도가는 문명 계급사를 부정하고 중국인의 자연관과 폐하에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민간 신앙을 주도하면서 나중에 도교 성립에 큰 영향을 줬다.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도가하고 도교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분을 보시면 되는데 다른 거죠. 다만 이제 도교의 원초적인 사상이 도가예요. 예. 그러니까 도교는 도가의 노장 사상 외에도 인간 신앙이라든지 등등이 다 플러스된 게 도교야. 예, 도교.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확립된 종교죠. 예. 근데 도가는 종교가 아니라 노장 사상이에요. 사상 그 자체야. 예. 자,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진나라를 보자. 자, 진나라는 예전에는 한번 시험 문제 좀 나왔어요. 한 두세 번 나왔나? 그래서 진나라의 통일 배경이라든지, 그다음 진나라 9년제, 그다음 진나라 멸망 원인, 법과 연결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거는 아주 예전에 그것도 한 20년 넘었나? 예. 20년 전에는 나왔는데 이게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다가 요번에 이제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한번 또 나왔죠. 예. 진시황의 정책과 관련돼 갖고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약간 기출 빈도가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왜 안 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너무 쉬워 가지고 진시황의 정책도 다 알잖아. 예. 그래 가지고 안 낼 수 뭐냐면 아주 진짜 주는 문제 아니면 어 안 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빈도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다만 이제 수능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죠, 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인제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다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진나라의 이제 통일 배경을 보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사회 경제적 배경도 있고 진나라의 어떤 직접적인 통일 배경도 있고 예 등등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그 전국시대 통일론이 등장했어. 각 파든 이제 전국을 뭐냐면 하나 통합을 해야 된다. 왜 그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일을 듣냐면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6국을 초월하고 7국을 초월해서 시장이 형성되죠. 강범위한. 시장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한 번에 떼는 게 낫겠죠. 도량도 통일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적 물적 손실이 너무 커. 어 그래서 한 명의 군주에서 통치되는 것이 이런 것도 없앨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다음에 인제 뭐 나름대로 양쯔강 유역까지 이제 중국의 민족, 하민족의 범위가 넓어졌고요. 자, 그리고 외부의 침략을 이제 뭐냐면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겠죠. 이런 등등등 이런 욕구 때문에 이제 사회경제적인 욕구 때문에 뭐냐면 그런 통일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제적 상호관계가 긴밀해지자 경제적 통일 욕구가 증대됐고 그다음에 하민족의 독립의식, 중화의식, 그다음에 hun노조 침입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통일정국 출현, 전쟁 종식의 염두와 비공의 논리들. 비공이라는 말을 내는데 이걸 중요한데 빠져먹었네. 예. 제가 문과 설명할 때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육가의 사상 중의 특징은 비공이에요, 비공. 요거 꼭 알아두세요. 문과는 앞에서 얘기한 기술자 집단이라 했죠. 그래서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데 상당히 능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공격한 측에 지원을 안 해. 꼭 보면 수비한 측에 지원을 해 줘요. 예. 그래서 수비할 때 이제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기법이라든지 기술적인 것들을 지원을 해 주죠. 예.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상이 뭐냐면 비공 사상이야. 그래서 공격하지 말라. 평화를 원하는 그런 사상이 있죠. 비공 사상. 요 비공 사상도 문과 사상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시 넘어가서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화폐 도량형 불이체에 대한 불편. 왜냐면 각국마다 이제 화폐나 동양 같은 게 불이체하니까 교류하기도 힘들고 경제적 어떤 그 교류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진해 이제 통일 배경주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면 상하의 범법 있죠. 특히 능력주의 신분 질서의 따라서 재산, 권력, 재분배를 통해 인민의 지배를 이용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군국 수자제 같은 것도 있죠. 군국에 따라서 군사적 공헌에 따라서 작을 주는 거죠. 차등해서. 예. 그래서 아무리 높은 그 귀족이라도 군사적 공헌이 없으면 뭐냐면 일반 평민보다 이제 뭐냐면 낮게 취급받는 거죠. 자, 그다음 간중의 지정학적 위치.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예전에 한번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는데 군사적으로 상당히 방어에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후진 지역
그 위치에 벽까지 강함이 실려 있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통 중국의 제2대 이제 수도가 강북 지역에서 장안하고 누양이야. 네, 장안과 누양 여기죠. 장안이 이제 간중 지역이죠. 이 지역이 그 역대 왕조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보면 서주 시대 때 뭐냐면 호경도 요 부분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진나라 때 함흥도 요 함흥성인가? 잠깐만요. 제가 수도 이름을 잠깐 까먹었어. 예전에 좀 얘기했다가 함양이죠, 함양. 아씨, 함양을 까먹었네. 예, 함양은 우리 나라에 있는 거 함양. 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나라 때나 당나라 때 장안이죠. 한나라 때 장안과 이제 당나라 때 장안 좀 위치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나 대흥도 여기 있는 거야. 다 똑같은 위치 부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제 요 지역을 서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양이라는 곳 있죠. 중원의 딱 중심에 있는 여기도 수도를 많이 정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요게가 이제 거의 이제 요게 수도를 정했던 이유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으로 산으로 이렇게 둘러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위수분지가 있죠. 평야도 있고, 그래서 살고 먹고 살기가 되게 편해. 배삼 임수로 해갖고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방어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또 풍요하고, 또 서쪽에 상대적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또 외부부터의 어떤 그 물자라든지 문화도 또 들어올 수 있고, 네. 등등의 이제 특징을 갖고 있다. 간중의 지정학적 위치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있는 진나라는 이 법과가 잘 통했던 이유가 문화적 후전성 때문에 그렇죠. 순박한 기질로 재민지배의 간철도가 높일 수 있었고, 그리고 진은 이제 원래 시족 공동체 정통이 약했고 군주권이 강했다는 거,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용이 그 뭐냐면 다양한 배경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신앙제 통일 정책을 볼게요. 예전에 21년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죠. 요거. 예.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요 부분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특징이 뭐냐면 황제의 지배체제의 확립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설명이 좀 덜 돼 있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요거 보충자를 좀 가지고 보충할게요. 자, 시황제가 이제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죠. 예. 이 황제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어요. 대중에 첫 번째 이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황제 어원이 그 뭐냐면 사망오제에서 비롯됐다. 전설상 인물 이제 사망오제가 있잖아. 우리나라 고조선 그 당군과 비슷한. 여기 항자와 여기서 제자를 따갖고 뭐냐면 황제가 됐다. 예. 이게 문헌상에 있는 내용인데 학자들은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죠. 이게 뭐냐면 그 보통 이제 상제라는 게 있잖아요. 상제. 상제는 이제 은주 시대부터 이제 인격화된 어떤 신을 얘기하죠. 인격신. 요 상제, 하늘에 있는 상제를 요게 제자를 따서 전국 시대 때 지상의 황제와 비슷한 지상의 상제가 있었다는 거야. 얘는 이제 위에 있으니까 상제라고 하고 얘는 제라고 하죠. 그냥 뭐냐면 살아있는 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을 이제 제라고 하고, 요걸 이제 자기가 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나라나 진나라 때 각각의 동제, 서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제의 의미는 그 살아있는 신, 현신의 의미다. 현신. 거기에다가 항이라는 걸 갖다 붙였다는 거야. 항이라는 것은 빛나다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칭이라고 보시면 돼. 별 의미는 없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황제, 그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황제라는 용어가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인데, 그래서 이제 황제의 어떤 칭호를 처음 사용했고, 그리고 시호제를 폐지했죠. 예. 왜냐하면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시호를 정고 이제 하냐, 평가를 하냐, 건방지다. 그래갖고 시호제를 폐지하고 자신을 그냥 시황제, 처음 시자, 황제로 했고 처음 황제다. 그 자손들을 2세, 3세, 만세까지 이제 되기를 바라는데,
실제 요구는 안 됐죠. 그냥 3세로 끝났죠. 그 다음에 짐, 제, 조 이런 용어를 이제 써서 이제 군주 정용으로 썼다. 그래서 이제 황제 지배 체제를 확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황제 지배 체제가 지닌 특징을 보면 중앙 집권적 관료제, 그다음 9년제 전국제 실시, 개별 인신 지배, 재민 지배 체제 강화. 그래서 사상적인 근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법가죠. 예, 그래서 법가를 근거로 하고 있고, 그다음 민간에서 보면 황제 숭배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게 황제하고 좀 다른 건데 우리가 이제 사망오제 때 그 오제의 첫 번째가 황제였죠. 요걸 약간 이제 등용해 갖고 이제 널리 확대시킨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그게 이제 민간 사회 이념적 뒷받침을 뒷받침해 줬다. 그래서 상부 구조에서는 법가가, 그다음 민간에서 황제 숭배주의를 바탕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황제 숭배주의를 나중에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나라가 한나라때죠. 한나 극문학파가 이걸 잘 이용했어.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데 이용을 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황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옥새 같은 것들을 만들죠. 진나라 이전까지는 춘추 전국시대 때는 종묘제기나 청동의 소수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때는 옥새를 이제 만들어. 그래서 옥새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6개가 있죠. 황제자에도 이제 앞에 이제 적은 3개, 천자로 있는 3개. 그래서 황제는 주로 국내 정치 상황의 어떤 군주수 지위와 결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변 천자라는 것은 주변국에 대한 중앙의 권위를 부시했다. 황제 6세를 만들어갖고 3개는 황제 거, 옥새를 만들고 3개는 천자 거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이렇게 해서 황제 지배 체제를 묻고 중앙행정기구를 좀 볼게요.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상공구금은 안 나왔고 지방행정기구 나왔네. 네. 중앙행정기구 한번 볼게요. 중앙행정기구는 이제 황제체를 유지하고 관료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지배체제를 얘기하는데 대표 상공과 구경이죠. 그래서 상공은 승상, 어사대부, 그 다음에 회의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경이 있는데 구경은 이제 그 황제의 여러 가지 일을 국가 일을 뭐냐면 해주는 그 업무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주요 국무를 분담하는데 항심이 황제와 관련된 간직이 상당수 다수였다. 그래서 뭐 되게 많은데 그 구경이 그 뭘까 내수사, 치속 내사, 뭐 종전사, 태목사, 소부사, 소부 뭐 등등등 있어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이게 있는데 이 상공 구경은 뒤에 이제 뭐냐면 한나라 때도 영향을 주죠. 한나라 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현제를 볼게요. 진시황이 이제 군현제를 처음 실시한 건 아니죠. 요거 이제 예전 기초에 나왔는데 이미 춘추 말기 때부터 군현제가 있었어요. 예. 현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군현제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진시황 군현제는 진시황이 이걸 어떤 통일된 기준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널리 실시했다는 의미가 있지. 예. 그래서 일반화되고 전국적인 어떤 실시했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실시했다는 의미가 있고 군현제란 자체는 군관현이라는 자체는 이미 춘추 말기부터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요. 전국을 36개국으로 나누고 군관 현을 두고 장관인 군수와 현령을 중앙에 파견해 통치했다. 그래서 군에는 군수는 행정을 두고요. 군승을 둬서 사법을 담당하고 군인을 둬서 군사를 담당하고 감호사를 감찰 담당했죠. 헌도 똑같은 이제 이렇게 나눠서 있어요. 이렇게 왜 행정과 사법과 군사와 감찰 이렇게 나눌까요?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 지방 세력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는 9년에 행정, 사법, 군사를 담당한 관리들이 서로 견제토록 하고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게 한 제도다. 자, 9년의 관리는 각 국가로부터 복로를 받는 관리죠. 그래서 세습이 허락되지 않으며 그들의 임명권은 황제가 장악하고 있으며 관료들은 황제 수족처럼 명령을 따르겠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진시황이 이제 딱
그걸 통일하고 나서 신하들이 묻었어요. 군현제를 할 것이냐, 봉건제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봉건제를 하는 관리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군현제를 이사가 이제 하자고 주장을 했고 결국 군현제를 채택했다 그 내용이 있죠. 요 관련된 사료가 기출문에 또 예전에 한번 예문에 나왔거든요.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그 강독강을 하고 있는 작년했어요. 강독 강의에도 제가 이제 그걸 했어요. 예. 그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세요. 사료로 있는 그 세계상 동아시아상가 예, 거기에 강독을 해놨거든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작업하죠. 대개 이제 그 진시황의 핵심 키워드는 정책 키워드는 통일이야. 예. 여기 보면 경제를 통일시키고 사회를 통일시키고 문화를 통일시키고 왜냐하면 통일해야지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회비용 같은 것들 예, 정보의 어떤 그런 불균형성 이런 것들 해소할 수 있죠. 편의도 도모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시황제는 이렇게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모든 걸 다 통일했다. 그리고 그거는 시대적 요구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경제요통을 볼게요. 먼저 도량형을 통해죠. 각국의 도량형이 각각 차이가 있었죠. 도량형이 뭘까요? 도량형이. 일단 도라는 것은 자의 길이를 얘기하죠. 센티미터 뭐 그렇게 얘기할 때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용적을 의미해요. 키로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톤 이런 거. 아니다 이건 무게다 무게. 예. 양은 있고 그 다음에 뭐 평방미터 뭐 그런 것도 있죠. 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추의 무게, 킬로미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걸 합쳐가지고 동양형이라고 하죠. 동양형. 근데 이게 예전엔 칠곡이 각기 다른 동양형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 교류할 때 상당히 뭐냐면 불편해. 응. 그래갖고 뭐 물건을 갖다 팔거나 이렇게 무게를 짓거나 각국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적 편의를 통해서 동양형을 이제 통일시켰고요. 그래서 화폐를 만들었죠. 예전에도 각국의 화폐가 있었죠. 근데 화폐가 각국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냐면 그 교환하기 힘들고 환율 그 교환할 때 어떤 가치 문제 이게 뭐라 하죠? 병정 환율 문제 등등 있겠죠. 그래 갖고 이제 방랑정을 만들었다. 방랑정의 모습은 원전이에요. 원전. 이게 후에 이제 전형적인 이제 뭐냐 동아시아 국가의 그 동전이 되는데 원전이죠. 그래서 둥글고 안에 네모난 거. 이거는 천원 지방을 뭐냐면 상징화시켰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걸 이렇게 했죠. 이걸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 차계를 통일시켰어. 뭐냐면 궤도를 통일했다 보니 기차 궤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물류 소송을 이제 원활히 했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와 관련돼 갖고 이제 도로도 건설했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역 간의 교류를 활발하기 위해서 위한 거고 그다음에 그 결과 이제 조세 수출을 합리화시키고 그다음에 전국을 하나로 경제로 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양통일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관련돼 갖고 예전 기출문제 한번 예문에 나왔던 거고요. 기출에 관련돼서 사회통일국가 사회적으로 이제 육국이 그 예전 실국이 따로따로 사라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의 이제 어떤 부귀족이나 부호도 있겠죠. 자, 얘네들을 그대로 놔둬서 안 되겠죠. 이 걔네 놔뒀다가는 이제 뭐냐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방 세력화 시킬 수 있으니까 이들을 뭐냐면 함양 쪽으로 집단 이주시켜. 그 3인 정책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제 하삼도민들을 함경도나 평화 그 지역으로 이주시켰잖아요. 이거 비슷해요. 지방 세력을 약화시켰는데 이게 꼭 진시황만 했던 게 아니에요. 기록에 보면 구에도 한나라 때 초창기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명나라 때 주원장이 이제 강남의 지주들을 이제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태어난 봉양인가 거기에 이제 집어넣어 갖고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진시황이 이제 일종의 선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군사를 독점해서 지방의 반란 가능성을 근절해서 민간의 병기를 몰수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후에 반란이 많이 나는 거 보니까 그건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수도와 이제 병방을 연결한 도로 건설을 했다. 이게 치도라고 하거든요. 치도. 그래서 치도를 건설했다. 일종의 군사 도로죠.
예, 군사도.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그냥 경제 도로 이제 경제나 산업을 연결하는 도로망으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군사가 빠르게 충돌할 수 있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도라고 되어 있는데 치도예요, 치도. 이거 한자로 치도라고 하거든요. 차도도 비슷하죠. 차자 쓰는데 요 자가 이게 이거자인데 아자에다가 야자거든요. 예. 치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을 통일했죠. 예. 넓어진 돌골조 통치에서 각국의 법을 통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화적 통일도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글자를 통일했죠. 그래갖고 이제 무슨 글자를 쓰게 하냐면 그 전서체를 써요. 전서체 또는 이게 전서체 중에 이제 그 소전이라는 게 있어요. 전서체 한 부분인 소전체를 쓰겠다. 예. 그래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문서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자의 발달 과정을 볼게요. 중국의 문자 발달 과정은 처음에 보면 우리가 하는 각골문이죠. 이게 이제 은하 때 사용했던 상하 때 사용했던 문자고요. 그 다음에 금성문이라는 게 있어요. 금성문. 금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청동기나 그 다음에 돌에 사용된 문자인데 이게 각 지역마다 국가마다 좀 달라요. 문자가. 그래갖고 이제 요게 이제 그 서류부터 해갖고 춘추 전국시대 때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서체를 통일하죠. 그래서 전서 대전 소전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소전이죠. 소전은 예전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진나가 썼던 글자를 좀 개량화 시킨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서체 쓰다가 그 전환시대 때는 뭘로 바꾸냐 예서체였어요. 예서체는 지금도 가끔씩 써요. 왜냐면 이 예서체가 좀 약간 품위가 있고 좀 약간 글씨가 좀 예술적이거든. 한자가. 예. 미적 가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강개토장비 보면 예서체로 쓰여진 글자죠. 예. 하여튼 예서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후한시대 때 썼던 게 해서체죠. 해서체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한문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예전에 이제 고문 논쟁이 나올 때 예서체가 이제 그 고문이고 예서체나 그 이전에 말 잘못했네. 예서체가 그게 아니라 예서체가 이제 뭐냐면 아,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이거 하다 물 좀 마시고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금문이죠. 이거 아주 쉬운 건데 틀려. 말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갖고 금문체가 있고 요게 이제 금성문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문체라고 하죠. 그래서 공문경을 이걸 쓰는 고문경, 금문경. 그래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뒤에 얘기했지만 자 그렇게 있고 해서체가 이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초서가 나오고 흘려 쓰는 거죠. 이건 위진남북조예요. 그래서 해서는 좀 공부해도 되는데 행서와 초서는 되게 어렵대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행서나 초서를 그 자리에서 그 번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심지어 대학 교수님들도 요즘에는 이제 40대 이하 교수님들 그분들은 해서체도 번역을 잘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발달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 우리가 지나 때 이제 진시황 때 이제 쓰였던 문장을 전서체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이제 예문에 나왔던 진율에 보면 목간에서 발견된 진율이라는 그 자료에 보면 이게 전서체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예서체로 쓰여져 있어요. 진화 때 쓴 것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알고 있는 전환시대 때는 가사에 예서체 썼다는 게 어떤 그 기준이 무너졌죠. 예. 근데 뭐 이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동계에 있는 요 내용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분서갱유도 하죠. 분서갱유. 분서갱유는 두 가지 사건에 묶어갖고 한 거죠. 분서하고 갱유를 의미해요. 자,
분선하는 것은 뭐냐면 배경은 자 진의 획일적인 법치주의 비판 요동을 차단하고 통일을 위해 분서령을 확대시켰다. 그래갖고 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사료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서적 가운데 의학, 국정, 농업, 잉업과 관련된 서적을 제하고 자 이건 다 실용적인 서적이죠. 실용적 서적. 백성들이 필요한 실용적인 서적을 제하고는 모두 불태운다. 이게 분서죠. 예. 또 이러한 국가의 명령을 거역하고 황제 통일 정책 비판하거나 국부를 어기는 460명을 수도 생양 함양에 묶는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려서 후세에 경계를 시킨다. 이렇게 보죠. 예. 그래서 분서 계획인데 그런데 여기 같이 섞여 있지만 다른 그 사건이에요. 있거든요. 자, 분서 사건부터 볼게요. 자, 목적은 민간 소장의 어떤 서적과 사학을 금지하고요. 실용적 서적을 이제 제외하고는 간이 이제 모두 소장하여 간하고 일어났다. 이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교 경전이나 뭐 예전 도덕경이나 등등이 이때 뭐 다 불타 없어진 건 아니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만 없앤 거고 그 간에서 연구용으로 놔둔 거 있죠. 이건 계속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간에서 뭐냐면 간 차원에서 연구용은 있었다. 연구 서적들은. 근데 우리고 예전에 뭐 박정희가 전두환 시기 때 자본론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회주의 서적들은 못 읽잖아요. 예. 근데 국가에서 이제 특별하게 지정되는 허락 맡은 그 학자들은 그걸 읽었어. 자본론이나 공산당 선언. 왜? 일단 연구를 해야지 공산당이 어떤 것이 문제점이 뭔가를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해 역사, 의학, 정보, 농업, 그다음 이에 순수 서적들을 위에는 서적을 몰수하고 그다음에 고소 및 고소를 논의하거나 옛 제도가 찬양하거나 진나제를 비방하는 사람을 사형시켰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훈구학이 탄생 배경이 되었다. 왜냐면 분소하는 결과 이제 뭐냐면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일단 간에서 보관한 게 있겠죠. 국가에서 제자백과사상들이 간에서 보관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 전쟁 때 없어졌어요. 예. 왜냐면 이제 거기 초안지 보시면 있잖아. 그 누구야? 유방인데 항우가 함양을 점령하고 나서 궁궐 다 불타 없앴거든요. 아방궁양 이런 것들이. 그때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서적들이 불타 없어졌고, 예. 남아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있는 거야? 사람 머릿속에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진시황 그 진나라 통치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한나라까지 계속 연결되잖아. 그래서 노세한 그 학자들이 모여갖고 머리에 기억한 것을 막 외웠던 것을 막 글로 이제 뭐 적어놓기 시작해. 정리하기 시작해. 이게 뭐냐면 금문경이죠. 그때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무슨 채로 예서채로 썼죠. 그때 당시에 글자하고 썼고 금문경이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뭐냐면 공자의 어떤 뒷마당이나 그리고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 담벼락에 그다음에 흙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크게다 집어넣은 담벼락에다 그래서 흙으로 발라버린 거죠. 이게 나중에 발견됐어. 근데 이런 것도 예전에 전서라든지 그 금성문 형태의 전국시대 때 그런 글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고문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문경은 기억에 의존해서 했기 때문에 해석 가능성이 많은 거고 고문경은 기억이 아니라 예전부터 내려왔던 걸 글자로 적어놨기 때문에 해석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자, 하여튼 이게 오류냐를 가지고 이제 금문경과 고문경이 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예,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가 탄생됐냐면 후한시대 때 훈구학이 탄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갱유라는 게 있는데 갱유라는 건 여기 보시면 유자니까 약간 이제 뭐하고 그러면 유학자들 파문로 사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아니었다 그래요. 요때 이제 유라는 의미는 일종의 뭐냐면 그런 유교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 누구냐 방사들 방사는 이제 도교 이전에 이제 신선학파가 있었어요. 이 신선학파가 있었는데 이 신선학파를 따른 사람들 방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선학파에서 항상 강조한 게 불교장생이야.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걸 불교장생인데 시황제가 요 신선설 동감하면서
이 불효장생의 불효초를 좀 찾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이제 그 노생이 찾아가서 자기한테 이제 뭐냐면 사람하고 돈하고 물자를 주면 뭐 전국 각각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불효초 찾겠다. 그래서 뭐 제주도도 언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믿고 신앙제가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재물 같은 걸 주고 사람도 주고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이 방사했던 노생이 그걸 먹고 안수를 한 거죠. 예. 그 얘기야 그거. 그러니까 이제 신앙제가 열받아가지고 그 뭐냐면 하프리로 요 신성학파 관련된 사람들 다 죽였다 방사들을. 그래서 이제 이걸 갱유라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유학자를 파묻던 사람도 있는데 대개분이 갱유와 관련된 건 유학자보다는 여기와 가까워. 방생을 따르는 그 방생과 관련 신성학과 관련된 건데 뭐 교과서에서는 뭐 주로 유학자를 파묻은 사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거 외워두세요. 그냥 이 정도. 너무 많이 알면 또 다치더라고 임용에서는. 임용에서는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달달 외우고 이해하는 것도 그 한두 내에서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예. 너무 깊게 알면 떨어져요 임용에서는. 예. 안타깝지만 원래 그래 임용 시험 자체가. 예. 자, 그 다음에 대외정책을 볼게요. 대외정책은 홍로정책을 볼게요. 여기 홍로라는 것은 이제 자기들 이름이 붙인 명칭 아니죠? 예. 홍순, 노비 같은 놈들 완전히 이제 뭐냐면 참 비하된 용어인데 홍로가 지금 남긴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중국 쪽 기록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홍로는 이미 전국 시대부터 대국 중국의 병방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막고자 홍로와 이제 병방을 같이 하고 있었던 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라든지 초는 아니다. 조나 연나라 이런 나라들이 장성을 쌓았죠. 그래서 그걸 서로 묶어놓은 것이 만리장성 아니에요? 자, 홍로는 그 당시 이제 군장이었던 선우의 지휘하에서 부족을 통일했고 점차 남하되는데 이때 이제 215년 그 목염이 홍론을 정복해 하여 목염은 홍론을 향해서 한갑 북쪽 문안에서 오로드스 지역을 하고 있다. 자, 이 오로드스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예, 보통 망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되게 고비 사막을 기준으로 막북과 망남으로 이렇게 연결돼.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여기에서 목축지가 되게 많고 물도 있어요 여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목축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냐면 그 유목민족들에게 노른자 땅이야. 오늘날 어디에 속하냐면 내몽고 있죠. 내몽골 유역이 이제 이 지역인데 그래서 이 지역을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리장성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만리장 쌓았다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때 만리장성이 되게 보면 이제 지금의 만리장성은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가역간부터 해갖고 산해간까지죠. 예. 근데 요때 만리장 오르도스 지역이 북쪽 지역이죠. 내몽고 그러니까 북쪽 지역까지. 더 북쪽이에요. 예. 이때 만리장성 위치가. 그래서 진시황이 만든 만리장성은 요 지금의 만리장성보다 좀 북쪽에 있어요. 근데 경계선이 정확하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만리장성은 이제 벽돌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튼튼하죠. 근데 그 당시 만리장성은 판촉도법을 통해 토성이야, 토성. 그래서 지금 만리장성 유물들이 많이 무너졌어. 유구들만 남아 있거나 아주 진짜 조금 있거나. 그래서 중국 애들은 그걸 이제 밖에 없으니까 그걸 어 그걸 좀 약간 이제 학대 해석해서 만리장성 끝이 어디에 있다고. 예. 우리는 한반도 평양까지 있다고 이시고 가면서 예전부터 이제 그 한반도 북부 지역이나 뭐 만주 지역은 자기 땅이었다. 이런 식으로 동북공정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진시황의 만리장성은 이제 만들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잘 몰라요. 이게 약간 북쪽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리고 진시황 이후부터 만리장성, 진시황 때만 만리장성 본 게 아니죠. 그 후에도 만리장성은 계속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한나라 때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진남북제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수당 때도 만들어졌고, 지금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조선이 몽골족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만든 만리장성이죠. 한 거죠. 그래서 만리장성 자체가 그렇게 군사적 의미에서 이제 큰 효율성은 없어. 왜냐면 거기 모든 사람을 다 배치시켜 놓고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을 뚫어가지고 뒤에서 후방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만리장성의 의미는 뭐예요? 예. 이 군사적 의미보다는 문화적 의미가 있죠.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이 어떤 경계선 같은 역할, 이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방의 민월, 남호돌 평정에서 상군을 설치했다. 복권을 이제 하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월인데 요걸 좀 보면, 자, 그 당시에는 양쯔강 유역까지 이제 뭐냐면 어 하나 됐죠. 예. 그래서 하민족의 범위로 들어갔잖아요, 중화민족에.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 강동 강서 지역이나 그다음 여기 복건성 있죠, 대만 옆에 있는 요 지역은 아직 그 중국화되진 않았어요. 요게 누가 살고 있었냐면 워낙 베트남 민족들의 조상이었던 월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민월, 남월 이렇게 붙인 것도 이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월족들을 통치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상군을 설치하고 복건성에 일군을 설치해서 요 지역을 해서 이제 오늘날 뭐 강동, 강서, 복건 지역이 중국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요 지역이 진나라 편입된 건 아니에요. 예. 그 한쪽까지도 독립된 왕국이 있었어요. 요 부분에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홍콩 정책이나 남방 정복을 통해서 뭐냐면 음, 진나라 영토를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차이나라는 명칭도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진나라의 어떤 영토 원형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진이라는 말이 나중에 알려져서 차이나라는 말이 여기 나타나는데, 이게 주의할 것은 지금 중국의 원형을 만든 게 아니라 이때는 주로 한족들이 예전에 이제 거주했던 영역 있잖아요. 그 영역을 그 당시 진시황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중국의 영역 있죠. 예. 신강 위구르나 그다음 내몽골이나 그다음에 그 만주나 그런 지역들, 티베트 지역은 누가 청나라가 개척했고 한다. 예, 청나라가 이제 오늘날 중국의 영역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한족들이 거주하는 영역은 그 진나라 때 이제 원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나는 명칭도 여기에서 이제 진나라에서 나왔던 것도 그런 원형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해서 알려졌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의 간신을 목적으로 해갖고 한양의 이제 아방궁과 여상릉을 조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덕마 용갱을 했죠. 여상릉에 이제 사람을 직접 묻지는 않고, 그 당시 순장제도가 이제 없었으니까 덕마 용갱은 뭐냐면 그 자기 주변을 주위에 부dom을 지키기 위해서 병사와 그 다음에 그 뭐야 말을 도자기 형태로 구워가지고 뭐냐면 갱을 만들었어. 큰 이게 그러니까 여산릉이 여기 있으면 여상령 부근에 여기에 파묻혔죠. 순장 대신에. 그래서 지금 발견한 것이 여기 한 부분이었다고 해요. 지금 다 발견된 게 아니라 뭐 한 30%만 발굴하고 나머지는 아직 발굴하지 않았다고 해요. 발굴 다 한다는 게 발굴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순행을 했죠. 그래서 주나라 황제 그 주나라 천자가 이제 자신의 그 재혼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시황도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비석도 쏙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약간 진흥왕이 좀 약간 따라했죠. 자, 그래서 태산에 이제 가서, 태산이라는 것은 중국인들이 뭐냐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 산인데 뭐 2,000m는 안 돼요. 네, 하여튼 그 당시 제일 높았던 산.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영역에서 중원 지역에서 제일 높았던 산이 태산인데, 그 지역이 이제 평화지다 보니까 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약간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딱. 근데 2,000m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태산에서 송독배를 건립하고요. 봉성 의식을 거행했다. 이 봉성 의식은 이제 보통 이제 주나라 천자가 거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신에게,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죠. 이걸 봉선 의식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제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공덕을 가시하고 공덕과 위엄을 가시했다. 예, 통치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걸 이제 따라했던 사람이 누구야? 한무제야. 그래서 한무제가 진시황을 본받아서 수행과 봉송 얘기를 했는데, 요거 관련돼 갖고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진해의 어떤 통일 가능 역사적 의의,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2000년도, 2001년도 기출문제 나왔어. 뭐 교과서 수준이지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진해 통일 가능 역사 의의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이 출현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은주시대는 읍제국가가 전국시대는 영토국가 발전해 다시 진해에서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이 형성됐다. 그러면 은주시대는 통일제국이 아니었냐? 통일제국 아니었죠. 은주는 상호 늑춘적 지배구조를 통해서 일종의 읍 간의 연립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부터 고려 초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 초기 때 호족 때 연립정권 형성된 것처럼 읍 간의 어떤 연립체계, 연립국가, 예. 그래서 읍제국가의 어떤 연립국가 형태였죠. 예. 자, 또 두 번째로는 진해통일은 한계 지배체제 확률을 가져왔다. 자, 한계 체제는 진시황 시작돼서 청나라 망할 때까지 2000년 동안 계속됐고 이렇게 한계 지배체의 근간이 되었던 9년제 왕성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자, 진이 주대의 봉건제를 버리고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9년제를 채택하면서 중앙집권적 전제 군주 체제가 확립된 것이 국가 통치 방법의 커다란 발전이다. 자, 통일제국 영역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자, 통일을 완성할 진해 국토는 만리장성을 경계도하여 농경지를 확보하면서 중국 영토를 고정화시켰고요. 그리고 중국 영토의 원형을 이었죠. 그래서 이 진해에서 이제 차이나라는 말이 나왔죠. 예. 자, 그다음에 전제군주의 통치의 전형을 말했다. 시황제의 통치 스타일은 중국 역대 통일제국 전제군주의 중요한 정형이 됐죠. 그래서 시황제를 비판했던 유가주의 통치자도 시황제가 마련한 통일제국의 통치체제를 중앙행정을 비롯해 그다음 군현제도 대의원정, 호환원 궁정종영, 토목사, 왕위 계승에서 그대로 탑승했다. 그래갖고 뭐 시황제가 썼던 뭐 항제단 칭호, 지임, 항제단 칭호와 함께 그 다음에 항제에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호칭도 있죠. 예. 짐이나 제나 조 이런 용어들은 다 이제 후대 항제 답습한 거야. 그래서 시황제가 그렇게 욕을 하고도 실제 그 사람들이 시황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뒤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요. 예. 왜?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 그것이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주관적 기준에 따라서. 예. 그런데 이제 성과는 많거든. 근데 그 성과가 쌓여서 후대 사람들에 큰 도움을 줘요. 예. 근데 그런 거 있어. 유능한 사람들 좀 욕을 많이 먹어. 무능해도 욕을 얻었지만 유능해도 욕을 얻어먹어. 그냥 욕을 안 얻어먹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존재감 없이. 자, 그다음에 이제 항제 지배 체제의 구조 특성을 줄게요. 이건 아까쯤에 좀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법가주의 관련된 내용 있죠. 그 법가주의 이산 등용에서 한비자 사설이 절대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법과 수를 바탕으로 했다. 이건 뒤에 이제 좀 있고요. 그다음 신비주의 영향을 받았다. 예. 그리고 가부장적 군주관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제 권력을 나타내는 6개 옥새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6개가 있는데 뭐 항제와 천자자인데 이것만 이렇게 항제가 쓰이는 것은 이제 뭐냐면 국내용이고 천자가 쓰인 것은 국외용이다. 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상공과 국영 네. 관련된 있고 지방을 통치했고 그다음에 군사제도는 진병제와 전공수작제를 사용했다. 전공수작제는 국수작제라고 하죠. 자,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11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문 11번입니다. 자, 진나라 멸망 원인이 예전에 한번 01년 기출에 나왔죠. 진시황제의 절대 권력이 눌려 숨을 죽이고 있던 육국의 구세력들이 시황제의 사망과 함께 진의 절대권을 도전한 세력 변모를 했고요. 특히 어느 나라에서 이제 반란이 많이 나냐? 초나라에서 반란이 나.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나라가 제나라 다음에 인구가 많고 아니 진나라 다음에 국력도 세고 인구도 많고 땅도 넓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초나라에서 이제 먼저 많이 일어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징승 오광의 난 같은 것도 초나라에서 일어났고 그다음 항우와 유방 같은 사람도 원래 초나라 출신이야 이 사람도요. 예. 자, 그다음에 군현제 시행으로 이제 진을 옹호할 세력이 없었다. 일종의 왕실의 울타리 같은 역할이 없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진의 가혹한 엄형주의 정책과 그다음 대토목 사업, 외국 정보는 농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특히 농민의 가장 큰 부담은 강제 노동이었다. 대표적인 게 뭐 만리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여산능, 아니 여산능인가? 아방궁, 여산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더욱이 강제 노동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한 연자제와 가혹한 형벌 조작은 진시 진승 오광의 난을 일으켜서 진을 멸망을 했다. 가혹한 형벌 조작? 이게 말이 그나? 형벌은 이라는 게 낫겠죠. 예. 자, 그럼 진승 오광의 난을 볼게요. 진승 오광의 난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 반란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농민 반란이 있었겠죠. 근데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뭐냐면 알 수 없는 거고. 자, 진승 오광의 난이 왜 반란을 일으켰냐? 원래부터 이제 뭐 의도적으로 일으킨 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진승과 오광은 농민이었죠. 네. 그래서 전국시대 때 초에 속했던 이 하남선 남부 출신이었는데 그 당시 진승이라는 사람이 너무 집에서 이제 가난해서 어릴 때 남에게 고용돼서 농사를 짓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고용주가 얘를 비웃으면서 너는 이제 그 고용되어 남의 땅을 입어 내가 부귀한 신분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승이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었죠. 아 연작이 어찌 홍국의 뜻을 알이요. 제비나 참새와 같은 작은 새가 큰 새의 뜻을 알 수 있냐 이 말을 했죠. 이런 부분도 하여튼 이런 말 있고 더 또 유명한 말을 하는 게 뒤에 또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 만리장성을 이제 뭐냐면 만들려고 그 지역에서 진승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인력을 착수했어요. 그래서 오간과 함께 이제 그 인력을 데리고 900명 정도 되는데 어양을 출발하고 만리장성까지 가고 있는데 그때 비가 내린 거죠. 네. 그러니까 비가 내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인에 맞춰가지고 거기 도착하지 못해. 근데 진율에 의하면 기인에 느려지면 이유를 막론하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진승 오강이 상당한 거야. 왜냐면 어차피 가도 죽는 거고 도망가도 모발죄로 사형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도망가서 한번 개겨보자.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났고 그때 진승 오광의 난이 이제 진승이 이제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왕후장생의 씨가 따로 있겠느냐? 우리도 같은 인간이다. 한번 우리도 왕후장생이 돼보자.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유명하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하지만 이제 진승 오광은 그다음에 노예군, 진이 구성된 노예군이 있었어요. 6개월 만에 진압이 됐죠. 그렇지만 이 진승 오광의 날을 계기로 해갖고 초나라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유방이나 항우 같은 봉기들이 막 일어났죠. 그러니까 진승 오광의 반란은 모두 농민 출신으로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 반란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난을 계기로 육국의 귀족과 지방의 효력세들이 반진 운동이 전국적으로 봉기했고요. 진의 멸망을 하고 말았다는 거. 그리고 단기간이지만 왕조의 선비가 진난. 왜냐하면 이게 장초라는 국가였어요. 행동은 후에 유방의 한왕조의 설립에 어떤 선구가 되었다. 이렇게 오고. 진승 오강에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게 역사적 평가와 관련된 거야. 사기하고 한서가 좀 다른데 사기는 이런 지배층, 피지배층의 어떤 저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예, 자기도 당했잖아요. 분명을 당하고 전제 권력에 대한 어떤 악감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에서는 진승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요. 이 사람은. 그래갖고 보통 이제 사기에서 이제 진승 같은 인물들을 열전에 편입시키잖아요. 열전에. 예. 근데 열전에 편입시키지 않고 이 사람은 세가에 편입시켰어. 진승 세가에. 진승 열전이 없어요. 사기는. 왜 세가에 편입시켰냐? 비록 그는 제후는 아니지만 제후에 걸맞는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세가에 집어넣은 거죠. 세가. 예. 그래서 이제 세가에 편입시킨 만큼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서는 반대로 진승에 대해서 그 평가가 별로 안 좋아. 그 이유는 뭐냐면 한서 이전에 그러니까 한서는 뭐죠? 사마천이 쓴 게 아니라 방고가 쓴 거잖아. 방고가 이제 그 후한 때 초기 때 사람이거든요. 그 전에 뭐가 있었죠? 그 신나가 누구야? 왕망의 찬탈이 있었고 그 중간에 이제 하나가 후한 때 등장할 과정에서 농민반란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 입장 올 때는 왜 이런 사태가 이제 혼란이 있나? 질서가 무너져서다. 유교적 질서가. 농민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키냐? 다 유교의 질서를 해치는 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고가 진성을 보기에 평가하기에 상당히 호독하게 비판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열전에 집어넣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세가가 없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마천과 그다음에 그 방고의 평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사마천 사기가 어떻고 얘기했나? 사기가 어떻고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 사마천하고 방고의 평가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아까 제가 사기가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마천이 당했다 이런 식으로 좀 수정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진승의 평가에 대해서 후에 이제 사기와 한서의 평가 관련된 내용이 기존에 그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하고 나서 그때 초나 지역에서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죠. 항우하고 유방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유방은 좀 약간 이제 유방은 농민 출신이었죠. 좀 신분이 안 좋은 흑수저였고 항우는 이 귀족 출신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항우가 힘이 세고 또 젊고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항우가 이제 패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항우가 이제 유방 그 간중을 해고 간중을 먼저 장악했는데 자기는 초나라가 좋다 해갖고 내려갔어. 그래서 초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했고 그래서 유방 같은 경우에는 간중을 기반으로 했죠. 거기에 물려난 항우를 기반으로 해서 자리에 차지해갖고 그래서 거의 싸우면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당연히 항우가 이기죠. 군사적이나 지적이나 이 사람이 더 뛰어나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간중을 장악하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끄면 끌수록 장기적으로 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이야. 보급. 그러니까 인력, 물자 이런 것들이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죠. 항우는 그 남방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강남 지역 그렇게 생산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지만 뭐냐면 계속 소모전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뭐냐면 어떻게 질 수밖에 없죠. 야, 유방한테 한 번의 싸움으로 해야 전투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 무너지게 되죠. 네.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항우가 이제 유방한테 깨짐으로써 그 뭐냐면 결국에 천하의 어떤 주인이 유방이 되죠. 예. 그래갖고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웠던 이제 그 유명한 전투가 해야 전투야. 해야 전투. 네, 해야 전투 한번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잠깐만요. 이거 교과서에도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전투 명칭이. 그래서 해야 전투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7년 동안 싸움에서 결국에는 유방이 이겼다. 네. 그래서 이제 유방이 이제 고조가 되는 거죠. 네. 고조. 그래서 여기 조인데 유방을 고조해갖고 이제 땅을 묘로 이제 붙이잖아요. 근데 고조라는 말이 좀 약간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조였다고 해요. 태조. 보통 태자를 붙이잖아. 처음에 살 때. 근데 사기의 고조라는 명칭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갈래상의 고조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묘제를 실시했냐? 묘제는 예전부터 있었죠. 나중에 설명하지만 주나라 때부터 있었어요. 묘제는. 근데 묘를 이제 붙일 수 있는 대상은 한정돼 있었죠.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 건국자나 유명한 왕들, 업적이 있는 사람들은 모만 붙이고 나머지 황제는 모를 안 붙였죠. 모가 이제 상대화되고 일상화된 거는 당나라 때 이후부터고요. 그렇지만 예전에도 묘는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고조 관련된 한나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